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강의는 우리 전기 기술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단락전류를 구하는 방법하고 여기에 대한 제반 조건들, 그리고 전격 차단기를 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기기술자로다가 뭐 10년이다 20년씩 있으면서 그 차단기의 정격을 하나를 제대로 선정 못한다면 이건 기술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런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책 가지고 다 해있느냐 이거야. 아니, 책에 회로 이름 봐가지고 차단기 저격 구할 수 있나요? 예? 아니, 전력계통 책 봐가지고 이 차단기 선정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실무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실무적인 감을 보탠 상태에서 이 차단기 전격이 선정이 되고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조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락 고장 전류를 구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된 내용들은 제가 여태까지 쭉 강의한 내용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시간이 가능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하겠지만, 파워포인트 양은 뭐 한 20시간 정도의 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이 테이프를 여기에서 20개를 만들어버리면 나머지 건 안 되니까 4개에서 5개.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일단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어떤 그 내용들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빠짐없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에서는요,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제가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락전류 하나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단락전류 하나 전체 문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뭐 단락전류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만, 단락전류를 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논하라, 단락전류를 구하기 위한 계산 방법 및 프로에 대해서 방법을 들고 설명하라, 단락전류에 대한 억제 대책을 들고 설명하라, 단락전류를 구하는데 대칭 잡표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럴 수 있죠. 단락전류를 구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단락전류의 기호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하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단락전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서 차단기나 기기 선정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차단기의 선정은 단락전류를 가지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논해봐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한 8가지인데 이걸 큰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문제가 또 전체적인 대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요. 그래서 단락전류의 전제 조건이, 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방법 및 프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억제 대책,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체 내용에서 몰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의 전체 내용은 잘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에 한 10가지가 있고요. 가정이죠, 가정. 계산 방법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 외에 임피던스법, 퍼 유니트법, 크라크법, 대칭 잡표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억제 대책에서는 계통을 분리하거나
변압기 임피던스 컨트롤하는 문제, 한류 리액터를 설치하는 문제, 케이스케이드로 차단하는 문제, 계통 연결기를 연결하는 문제가 억지 대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대칭 잡히법을 출발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기호 전류원은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단락 전류의 기호 전류원은 이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일단 상당히 그 영향을 주는 것을 4개 정도로 볼 수 있다. 동기 전동기와 유도 발전기하고 유도 전동기, 콘덴사. 그리고 단락 전류의 종류에는 대칭 순시 전류, 대칭 시료, 비대칭 순시, 비대칭 시료 전류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선정하는 데는 차단기 종류, 차단기 소음 메커니즘, 콘덴사에 나타나는 차단 현상, 한류형과 비한류형을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파워 휴즈는 여러분들이 앞에 이미 강의가 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력계통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 고장을 제거를 해가지고 건전 구간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돼요. 건전한 사이트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이 건전한 사이트를 어떻게 되면 좀 운영이 되고 지금 사고 사이트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차단기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차단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차단기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차단기를 선정해야 되는데 차단기를 선정하려면 대상 설비의 고장 전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장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장 전류를 알아야 되는 것은 기기의 이제 열적인 강도와 기계적인 강도를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열적인 기계적인 강도에 대한 그 전류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보호교서의 기계전기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장 전류를 좀 우리가 인식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장 전류를 구한다. 고장 전류는 고장 전류 중 큰 삼상 고장 전류를 원래 구해가지고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차단기면은 다른 것들은 다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삼상 고장 전류를 계산해서 삼상 단락 전류의 크기를 시간적인 변화와 직류분의 변화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밀하게 계산이 이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것은 정밀하게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이걸 일반적인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차단기를 선정하는 거는 이 고장을 제거해요. 그런데 반드시 고장을 제거하려면 이 고장점에 고장 전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가적으로 이걸 그 차단 메커니즘 특성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옆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이렇게 크게 이 두 가지로 다 이렇게 봐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한번 잠깐 큰 형태로만 우선 볼까요? 자, 우선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 자, 이거를 묻기 전에 정확한 단락 전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차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짚어 나가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확한 의미는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들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확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 누가 물으면은 확실하게,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거 알고 있다, 오케이. 모르고 있다, 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 MVA라고 하는데, 기준 MVA는 100MVA, 뭐 10MVA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기준 MVA가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기준 MVA가 뭐라는 건지, 예? 이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너. 그 다음에 단락전류를 산출하기 위한 가정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가정 조건들이 뭐냐? 몇 가지나 알고 있냐? 이게 한 10가지 되는데, 10가지에서 한 8가지 답하면 이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너. 예? 그리고 단락전류의 기호전류원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몇 가지나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모른다. 또 과도 리액탄스의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과도 리액탄스. 뭐 XD 다시 2 다시 XD 다시 XD 3 다시 해가지고 뭐 직축 과도 리액탄스, 동기 과도 리액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돼요? 한 중학교 애들한테도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으면 그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전기를 모르는 애들한테. 예? 이 RXB의 의미와 단락조에 미치는 영향을 아느냐? 오케이, or not.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법이 단락전류의 산출이 많이 되는 방법. 왜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계속 단락전류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락전류를 구하는 플로우 차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쭉 그릴 수 있는지, 플로우 차트를 도시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건 실화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될 겁니다. 5년 전. 저를 어느 분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대학의 그 전기공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전기공학과를 나오신 분이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한 2년 했는데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학원에서 어떤 무슨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거 요령을 몰라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 원장을 꼭 만나보겠다고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성균과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일에서 본인이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승복을 못하겠다. 예? 그래서 학원이 되는 데서 도대체 뭐를 가르치느냐. 의제 학원이 잘 가르친다는데 뭘 가르치는 거냐 도대체. 예?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당돌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는 건, 스스로 많이 했다는 거는 남과 비교해서, 왜냐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나쁜 대학을 나왔다, 무슨 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이 기초로 거인 데서 실무 경험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 이론이라는 거는 이론으로서 끝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간단한 걸 물어볼 테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은 선생님은 공부가 많이 된 거고, 만약에 이 답변을 못한다면 선생님은 공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부다. 모르겠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론은 상당히 앞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어있는 지식이다.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고, 제가 묻겠다고 했어요.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부 물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 수용률과 부동률은, 이 수용률과 부동률은 아주 전기하는 사람이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 이거 고등학교 전기과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공식은 다 줄줄줄 다 외우는데, 이 수용률과 부동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고,
만약 30층짜리의 당신이 말이야, 이 전기 책임자를 해가지고 이 전체를 관장한다고 하면 이 수용률과 부등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못 해. 그러면 아니지. 수용률, 부등률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여기 기술사 시험은 이거 달달달 외워갈 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감각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기술사로서 어느 현장을 책임지고 나에게 감리를 하든지 지도를 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며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변화기억량을 어떻게 산정할 거며 구체적으로 쫙 얘기를 해야죠. 몰라. 그러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이건 저거 아는 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이거는 다시 또 하나 얘기해. 자, 차단기를 왜 V12하고 A12하고 G12를 써요? 그러면,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그 G12는 왜 그러는데요? V12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G12가 부특성이 있다. 그 부특성이라는 게 뭔데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론을 안 상태에서 이 실무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잠을 해보세요. 수용률, 부등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이걸 왜 쓰는 건지, 여기의 팩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선진국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국의 문제점은 뭔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산 지식이 되는 거지. 아니, 수용률, 부등률, 시가 하나 외우는 게 무슨 놈은 대단하다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시 강의하는 건 마찬가지야. 아니, 단락전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대한민국에 전기한다는 사람이, 이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아마 이거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뭐냐? 그러면 막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정상전류의 퍼센트 임피던스에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탁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뭐야? 정확한 의미를 대보자. 이거 구하기 조건 쫙 대봐. 그럼 이건 몰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를 체크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락전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묻는데 엄정하게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이렇게 하세요.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8문제 중에서 거의 6문제 이상 yes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제가 솔직히 지금 기술사를 여태까지 10여 년을 가르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개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봐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정확하다 그랬어요, 제가.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되게 전격 전압에요. 전격 전압을 선로의 전압과 비로 나눈 거를 100분위로 한 겁니다. 이런 식 답변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예요? 그러면 전격 전압을요, 선로의 전압값보다 나눈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고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 여러분이 이렇게 알면 이건 yes가 아니라 no. 이게. 또 기준 엠베링이 뭐냐? 한전에서 단락전류를 구할 때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은 이것도 no예요. 기준 엠베링이 뭔데? 그러면 확실하게 전기를 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수험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정말 뭔가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정말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어떤 것을 물으면은, 중학생한테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학생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에게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정확히 이거를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철학을 하는데 나는 철학을 전공한 철학 아주 박사한테만 얘기한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개념을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만약 직장에서 전기의 부장이다 그러면 전기의 지금 사원, 기사, 주임 같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다. 어렵게 얘기하는 게 말고 쉽게 얘기하는, 이걸 직관적으로 얘기한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 저 묻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기치를 엄격하게 한번 놔보세요. 또 단락전류를 구하기 위한 가정 조건이 뭐냐. 이게 한 10가지 되거든요.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은 좀 안다고 치죠. 또 단락전류의 기여전류원이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과도 리액탄스의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RXB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서 단락전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단락전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단락전류 구하는 프로 차트를 도시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 부분은 많이 얘기를 해요. 단락전류를 구하는 프로 차트는 줄줄줄줄줄 막 얘기를 해요. 예? 뭐 퍼센트 임피던스, 스펙트 임피던스 맵을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잘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제가 기체방전, 뇌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체방전에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듯이 기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머지 뒤에 얘기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대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전압 강화와 전격 전압과 전격 전압 강화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뭡니까? 그러면 거의 95%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전격 전압과 전압 강화의 백분율 B입니다. 그리고 딱 맞은 듯이 딱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했으니까 이 식을 딱 대놓고선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쳐다본다고요. 그럼 나는 그거 대답한 사람에게 틀렸는데 이렇게 난 쳐다보죠. 그럼 뭘 쳐다보냐?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요. 자 보세요. 회로 임피던스의 전격 주파수의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압가라는 말이 안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선로 임피던스 G가 있으면 부하가 없다고, 단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쪼개 되어버리는 거, 볼팅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단락이 생겼으니까 선로에 전압만 생기죠. 그러면 이 정상 전압분에 이 G에다가 뭐예요? 나는 단락 사고가 발생되었으면 단락 사고 전류가 그러죠? 그리고 이게 정상 전류죠? 이건 정상 전류고. 당연히 단락 사고 때 전압 강화는 단락 전류를 해야 되죠? 그럼 B도 어떻게, 단락 전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 전압분에 단락 전류의 임피던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1이죠? 1이라고요, 1. 왜? 여기 임피던스 없으면, 여기 어떻게 돼? 임피던스 죽은 만큼 전류가 흐른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대답이 이걸 어떻게 돼요? 대답이 정상전류라는 말이 안 붙으면 안 돼. 단락시인데 단락전류가 아닌 정상전류가 흘렀다고 치자.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압강화 가지고
B로 하자 이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앞에서 전달하는 게 다 모른다, 95%가 모른다 얘기한 거는 뭐냐, 대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전격 전압분에 응? 전압분에 전압 강화 거기에 100% B 이거 틀렸다는 거지.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압을 R로 나누면 전류가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의미는 오음의 법칙을 정확히 얘기하려면 이 저항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선형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전류를 나눴을 때 I가 오음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니까요. 이게 단락전류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되니까. 이러면은 이거 못 구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지. 여기는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전격 주파수에 또 봐요. 이게 단락이 생기면은요, 주파수가 전격 주파수가 인가가 안 돼. 주파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요. 예? 그 상태에서는 여기에 뭐가 달라져요? 여기에 선호점수가 또 달라진다고. 선호점수 달라지잖아요. 이거 구할 수가 없어, 간단하게. 예? 그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려는지 딱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는 퍼센트 임피던스 하는데 전격 주파수의 전격 전압,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압과와 전격 전압과의 B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세 가지를 안 들고 그냥 얘기하면 이건 틀린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핵심을 알지 못하고 옆에 근처만 가면 다 알았다는 거야. 전기 기술자들은 되게 그래요. 우리가 보면 뭐 MOF에 대해서도 알고 CT에 대해서 다 아는데 하나씩 뒤집어서 뒤로 보면은 몰라. 이건 어떻게 돼요? 아는 게 아니죠. 심지어 지금 단락전류 하나를 단락전류에 쓰는 퍼센트 임피던스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정확하게 의미를, 그래도 이게 정확하는 건 아주 이론적으로다가 막 정말 한 어느 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실무에 쓰는 정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실무에 쓰는 정도의 정확함. 자, 이 정도 대답하면 이건 오케이입니다. 만약에 전격 주파수에서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를 인가했을 때, 이때 흐르는 전격 전압과 전압 강화의 B가 퍼센트 임피던스 B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정확하게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도표에서 흐르는 전류가 반드시 IA다라는 거예요. 정상 전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락이 생기면은 단락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볼티드 됐어. 예? 이게 어떻게 돼요? 부하 임피던스가 제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제로가. 예? 부하 임피던스 제거돼가지고 이렇게 묶어져 버렸어.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 V2와 여기 정상 전압의 E와의 관계가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거든요. 그러면 이때 V2가 뭐예요? 정상 전류가 흘렀을 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단락이 생겼는데 정상 전류가 흘러? 또 여기 어떻게 F가 정상 주파수야? 예? 단락이 생겼을 때는 과수 상태이기 때문에 과수 주파수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 나누면요, 얘 해석을 못해. 아시겠어요? 오음의 법칙도 왜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걸 그렇게 해놨냐면, 이거는 말이에요. 만약에 전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전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분명히 저항은요,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증가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전류가 증가하면 저항치는 내부적으로 다 열이 나기 때문에 증가를 해. 이렇게 비소형성을 가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 자체를 갖고 가는 게 불가능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감안하는 건데 실제 여기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아주 엄청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고장전류 IS 쓰는데 이게 IS가 아니지. 예? IS로 돼버리면 이게 1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정상 주파수, 단락이 생겼을 때 정상 주파수의 정상 전류는 흐를 수가 없지만
이 상태로 갖다 놓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네? 존재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놨지만 이걸 가지고 그 패턴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때 R이 아주 임피던스보다 R이 임피던스보다 아주 적을 경우에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냥 퍼센트 리액턴스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은 또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자, 보시면 이 그림에 의미하는 바는 또 따로 있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있어요? 대칭 좌표형에서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오지만 그것이 우리 수용가의 얘기다. 이거야. 보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5개 수용가가 있다고 칩시다. 수용가가 한전에서 154에서 22,900으로 이렇게 배제하는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5개 수용가를 한 루프로 묶었다고 치면은 한전의 변압기가 45MVA로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45MVA로 이게 간다고 그래요. 45MVA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요? 보통 단락전류 계산할 때 이걸 100MVA로 일단 전부 다 일치를 시키죠. 그러면 이거 100MVA라고 여기서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100MVA라고 칩시다. 원래는 45MVA인데 여기 45MVA의 변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100MVA를 기준 MVA로 한다고요. 제가 지금 물었죠. 그 MVA라는 건 뭐냐 이런 뜻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 수용과가 똑같이 나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20MVA씩 수정을 받는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입니다. 이렇게. 20MVA씩 수정을 받는다고 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났어요.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났다. 단락사고가 났으면 이쪽 20MVA의 이쪽 수용가의 임피던스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네? 제로가 되고 여기는 정상적으로다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임피던스가 걸려 있으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다 흐르지 않고 전부 다 이 단락점을 이용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이 수용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 수용가들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제로니까 모든 전류는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회로는 5가지의 5 수용가지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 수용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매진 거랑 같죠. 이렇게 된 회로로 그려도 돼.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은 뭐예요? 5가 수용가 중에서 한 수용가가 이렇게 단락이 됐다라는 의미로 표시된 걸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솔로 임피던스밖에 없죠. 그래서 고장전류를 해버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고장전류 IS하고 G는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내부에 전압, 민간의 전압하고 바깥에 전압가가 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솔로의 전압가가 얼마 생기는지 이걸 모르니까 이게 정상전류 때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 응? 정상전류 때 그러면 이 임피던스의 정확한 정상전류 때의 임피던스의 크기를 볼 수 있다. 왜? 정상전류 때의 임피던스 크기만 보면은 그거를 고려해서 고장전류를 증가시켜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IEEE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IEEE에서 이 볼티드 됐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볼티드. 여러분들 이 강의가 나간 후에 이 강의를
보면은 이건 결코 누가 진짜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 테이프 공개 상이지만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6개월에서 1년, 지금 저 계획은 1년 잡고 있는데요.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지금 요새 제가 NEC 미국 공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보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재충전을 해서 한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좌표를 설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거는 결코 제가 책을 밤새도록 보고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실무 때 많이 부딪히고 거기서 문제를 시행착오를 하고 선배들한테 묻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보고 이런 데서 제가 답을 얻은 겁니다. 실제보다 거기는 관련 많은 책이 많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저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제 강의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거 흉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자신합니다. 이거 테이프 보고서 흉내 내겠다. 여러분들, 이 강의 하나 나오기 위해서 20년, 30년의 그 베이스가 그 많은 시간의 베이스를 어떻게 뒤집어 엎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단체나 이런 때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가지고 그 전문가라는 건 정말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가는가 안 가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 선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저 자신도 많이 겪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군에서 막 제대를 해가지고 모 그룹에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저도 이 삼성그룹에 처음에 삼성그룹의 모 회사에 처음에 직장을 공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 쪽이기 때문에 저한테 배치된 사람들이 저는 군대 갔다 나와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고 그때 전검 옛날 전검 상급을 제가 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검 3급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았는지 어떻게 되지 해서 일단 공채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제 밑에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 실무가 10년 이상 되는 분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 작업 지시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Y델타라든지 이런 거 리레이 이런 부분들을 책으로만 쭉 봐왔지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그거를 아주 숙달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Y델타 하나가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밤에 다 퇴근한 다음에 Y델타 이렇게 저기 좀 고장이 나서 해체된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은 거를 갖다 놓고 도면을 시퀀스 도면을 하나씩 보면서 밤새도록 또 다 맞췄다가 다시 시퀀스대로 다시 하면 접점에 A 접점, B 접점을 혼동시켜가지고 막 수치를 딱 넣으면 다다다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밤새도록 실갱이를 하다가 새벽 4시 반 정도 되니까 다닥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Y델타가 이런 시퀀스를 아는 사람이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참 옆에서 보면 아주 참 진짜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기술처럼.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이 도면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기술자 여러분들도 기술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되는 거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부 다 산지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런 이론을 갖다가 또 접목을 시키게 되면 정말 그게 산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만 가진 사람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안 돼, 산지식이. 예? 이론만 가진 사람은 현장에 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지식은 산지식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은 힘이 없어, 힘이.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 보이는 내용만 얘기할 수 있는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강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이유는 확실한 어떤 그 실무의 느낌과 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전격 전류 IA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격 전류에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락 전류가 아니고 IA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IA와 전격 용량 P와 관계를 갖는 거죠. 네? 그 계통 임피던스의 합성으로 단락 전류를 계산할 경우에 그 전격 전류를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것을 기준 용량으로 환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돼요? 네? PA분의 기준한 임피던스분의 어떻게 돼요? PBMBA를 기준한 임피던스를 환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MVA로 기준한다. MVA로 기준한다. 여기서는 왜 100MVA가 왜냐? 여기 P하고 관계야. P하고 관계. P. 네? 전격 전류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45MVA인데 이걸 왜 100MVA로 하냐? 이거야. 100MVA로. 네? 이건 P 아닙니까? 이건 P. 네? 여기 전격 전류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거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기준 MVA를 올려줘야 돼. 100MVA, 45MVA, 55MVA다.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45MVA가 13.5다. 예? 그러면 곱하기 13.5를 곱해가지고 이 100MVA 기준으로다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올려줘야 레이트가 맞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기술자들이 몰라, 이 내용을.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자꾸만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좀 뭘 좀 알고 있다라는 그, 저기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로 나누는 게 좋아요. 단락전류를 구하는데 그 식 알고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식 하나 대고서 다 한 거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근접하면요, 몰라. 그럼 그건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A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P하고 영향되기 때문에 기준 MVA를 올리는 거다.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기준 MVA를 올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되어 있어요. 그 아까 묻는 거에. 기준 MVA는 뭐야, 그러니까? 기준 MVA는 뭐, 여기는. 단락이 되면 1로 이 기준 MVA를 다 갖다 잡아놓을 테니까 이 용량이 이 니네 수용가로 다 들어가니 여기에 차단기를, 레이트를 선정해놔라. 이런 뜻이에요. 단락전류 여기 생기면 여기 있는 게 다른 수용가로 가야 될 때 다 일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 100MVA 이런 게 다 일로 들어가니까 이거에 맞춰서 차단기 전격을 정해놔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은 뭐 동기 임피던스는 뭐 초기 임피던스라도 XD만을 얘기한다. 과도 리액탄스만을 얘기한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됩니다. 변압기 임피던스는 퍼센트 리액탄스만으로 하고 저항부는 무시를 하는 걸로. 좋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항분이 있죠. 예? 퍼센트 임피던스는 리액탄스만 부분을 보고요. 저항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이 RXB를 얘기할 때, 뭐 RXB가 크지 않은 경우는 RXB를 무시하고, 그 외에 16개에서 7가지는 뒤에, 다음에, 뒷페이지에 그 IEEE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가정, 여기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가정이 성립이 먼저 존재가 안 되고서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술자나 학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먼저 가정을 먼저 전달을 해놓고 그 다음 그 가정하에서 이것은 실험이 된 거고 이 가정하에서 이 식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가정하에서 이런 경우가 적용되는 거고 이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돼야 돼요. 어떻게? 당신이 집을 지신다면 1,000만 원이라는 평당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다면 그 가정하에서 나는 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나 이 설계해 주십시오. 그럼 알았어요. 설계해 줄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당신이 500만 원짜리의 예산을 드린다면 500만 원짜리의 공사비의 가정하에 저는 설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500만 원짜리 설계 다르고 1,000만 원짜리 설계 다르잖아요. 기술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 조건을 좀 확실하게 깔고 갈 수 있어야 돼. 자, 선로에 임피던스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되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 본 겁니다. 그 기준 용량을 일본 같은 경우는 10MV로 보고 한국은 100MV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일본은 10MV로 주고 대개 22,000kb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100MV로 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다중접지 방식이고요. 여기 비접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삼선식 22,000kb이기 때문에 거의 10MV를 많이 주고요. 우리는 삼상 4선식 22,900이기 때문에 100MV를 준다. 왜냐하면 이 단락사고 시 다른 수용가에 대한 그 수용가 것에 대한 몰려 들어오는 부분에 이런 것이 크잖아요. 비접지에서는 영향이 없어. 그렇게 해서 차단 용량을 이제 구하는 거는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해가지고 이 MV를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여러분들이 알아놓을 거는 카로 나타내는 게 있고요. 차단 용량을 MV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카로 나타내는 경우는 이 저압에서 얘기해 되게 저압. 전력 휴즈. 만약에 고압 같으면은 이건 고압 같은 경우는 전력 휴즈. 여기서는 카를 나타내요. 이건 어디냐면 전기적인 강도만 갖는 거예요. 이건 기계적인 강도가 없어. 그래서 MV로 나타내는 거는 전기적인 강도 플러스 기계적인 강도. 이것이 됐을 때 MV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압 차단기를 ACB를 이거 MV로 나타내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전기적인 강도는 있는데 기계적인 강도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네? 뭐 DS 같은 경우 이거 카로 나타나잖아요. 휴즈 이게 기계적인 강도에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냐? 없어.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단락전류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반드시 대칭 좌표법하고 태반의 정리를 반드시 이용합니다. 이것이 아주 이 단락전류를 설명하는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대칭좌표법의 기본적인 걸 한번 보면은 전압에 같은 경우에 영상분이, 그러니까 지락이 생겼을 때만 발생되는 것이 이게 영상 전압입니다. 요것은 지락이 발생됐을 때만 발생이 돼요. 지락 사고 시. 그리고 V1을 정상이라고 하면 A와 A 자선의 로테이션이 120도씩 차이가 가지죠. 이 전압이 이렇게 120도씩 상차를 가지고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3분의 1 VA에 AVB A 자승 VC 이렇게 이입을 다 하죠. 이건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정상. 역상은 VA에 이 부분이 바뀐 것이 하나가 그래가지고 V2는 뭐로 보냐면 이건 역상 전압이라고 그래요. 전압이라고 되죠. 그러면 정상 시에는
정상시에는 정상전압만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락사고시에는 정상전압과 영상전압분이 영상전압이 발생이 되죠. 그 역상은 결선을 바꿨을 때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영상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건 지락시 사고전류야. 이 I1은 뭐예요? 이 I1은 정상시에 정상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I2는 이거는 역상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의 3상 4선식 라인에 여기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제 나타나지만 그러면 이 부분의 VA는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죠. 요거 VB는 요것도 세 개를 다 더한 거죠. 요때 나타난 VC는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영상전류, 역상전류, 정상전류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IA, IB, IC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좌표법으로 계산을 이렇게 이제 분해해 보면은 이게 법자가 빠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A에서 보면 어떻게 있어요? 자, VA, VB, VC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돼요? 조금 전개하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정상전압, 역상전압, 영상전압이 다 존재하는 거죠. 지금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그 경황이 안 돼서, 그 경우가 안 돼서. 그러면 여기에도 세 개가 다 존재하고, 여기에도 세 개가 다 존재하고, 여기도 다 세 개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정상전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이 로테이션이 하나씩 다, 이 상만 지금 다른 거죠? 이게 매그니튜드는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영상분은 영상분대로 빼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보세요. 영상전압은 영상전압대로 요 등가를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상전압은 정상전압대로 정상전압분을 빼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역상분은 역상분대로, V2는 V2대로 빼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상분이 됐을 때에 영상전압이 됐을 때 여기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컴마. 그렇죠? 역상분이 됐을 여기 정상일 때 임피던스 몰라. 역상일 때 임피던스 몰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역상일 때는 모터를 역으로다 돌리면 그 임피던스가 변화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정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는 거의 이거는 같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같죠? 네?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임피던스가. 그 방향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영상물일 때는 지락이 발생이 될 때 발생이 되니까 이 임피던스가요. 지락 사고 시에 발생되는 임피던스니까 이게 선로에 부하를 걸기 위한 임피던스가 아니라 대지하고의 임피던스만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가 영상물일 때 상당히 낮은 거예요. 낮게 나옵니다. 이게 비접지하고 다중접지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형이, 이 상이 대칭이라고 하면, 이 세 개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요? 요거 한 선만 딱 떼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딱 떼어오면 되죠? 딱 떼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그림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에 선로의 저항 있고, 이건 부하의 저항이다. 그럼 부하의 저항이 이렇게 볼티도 됐다. 그래서 이것만 남아가지고 이거하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가이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칭좌표법에서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단락대는 어떻게 쓰겠냐? 그럼 어떻게, 이거 단락 아닙니까? 이게 단락으로. 삼상단락을 쓰면 삼상단락이 세 개가 다 붙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붙었으니까 뒤에 임피던스가 없죠. 제로. 네? 그러니까 여기 선로 임피던스밖에 없죠.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계산할 필요 있냐? 하나만 갖고 오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락이 됐다. 그럼 세 가지가 다 단락이 돼. 이렇게. 단락이 됐으니까 여기 뒤에 임피던스가 제로야. 여기 솔로 임피던스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따다가 등가열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다 이거죠. 그 앞에 설명한 것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칭좌표법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다. 3상 4선식에는 뭐 3상 4선식이나 3상 3선식이나 3상 단락을 전제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상 단락에서 부평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부평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네? 대칭이 되는 거니까 한 선을 딱 갖다가 이 등가열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V1 가지고 등가열을 그리고 V2 가지고 등가열을 그리고 V0 가지고 등가열을 그리고 근데 V0 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티드 된 거지. 예? 단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여기가 이건 제로가 돼버린 거지. 예? 그럼 여기 솔로 임피던스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 임피던스를 G 이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I 해가지고 이거하고 B를 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송전선 회로의 대칭 회로를 정상 회로와 역상 회로와 영상 회로로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강의가 되고요. 다음 테이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되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